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관계 진전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위한 전략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국내 4대 기업은 미국에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광주로 향합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연속기획보도 2030 세대의 눈물에선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에 빠진 청년 피해 실태 고발합니다. 협박에 돈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9주 만에 월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가 현재 우리 국민 최다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 상호 인증에서 제외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신의 판매 시사 답변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요동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행복청 간부급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세종시 국가산단 인근 땅을 매입했는데 앞서 의혹이 제기된 행복청장과 비슷한 시기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친구 측이 억측 자제를 요구하며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무리 출장인 셈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한미 관계 첫 단추를 꿰는, 그래서 어쩌면 타이밍이 어긋난 듯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워낙 어렵게 성사된 회담이어서 서로가 할 말이 많고 자칫하면 뒷말을 많이 남길 수도 있는 회담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루어졌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되살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에서 출발하면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고 남은 임기 동안 남북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대해 TV용 쇼라고 했고 작년 10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구체적인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북 대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전향적 접근을 바라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협력 회복,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경제연합체인 쿼드에 대해서도 비군사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정부의 합의만을 꼭 짚어 승계하라는 것은 미측에 부담을 주고 결국 그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협상력만을 약화시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과 대북정책 협의 과정에서 여타 외교 현안을 연계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문제가 계약 직전 단계로 알려져 있죠. 백신 개발에는 한 발 늦었지만 위탁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고 백신 불안감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도 이번 방문길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기업들의 성과를 가로채 정치적으로 과대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생산 허브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미국의 모더나와 한국의 삼성바이오 로직스 사이에 백신 위탁 생산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결과가 발표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이 백신 허브로 떠오른 데는 단기간에 백신 생산 능력 세계 2위로 성장시킨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면제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생산 설비를 늘리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이득이란 미국 제약사들의 계산도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기업들이 일궈낸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허브를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과대 포장하고 과대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것이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 등 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쿼드와 같은 대중 압박 체제나 한미일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방미 일정에 수행하는 기업인들의 규모와 대미 선물 보따리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삼성이 20조 원, 현대차가 8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가는데 이런 투자 계획이 왜 대통령의 방미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얻어낼 게 뭐가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 경영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향합니다. 대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미국 내 전기차, 도심 항공교통, 수소 관련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선물 보따리에 포함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6조 원대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LG 역시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국내 4대 기업의 투자만 4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재계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반도체 패권과 투자 유치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공조함으로써 백신 확보가 시급한 우리 정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사정이 녹록치 않은 마당에 국내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우리 기업 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규제도 많고 기업 환경이 좀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의 40조 원 선물 보따리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물론 규제 완화로 이어져 국내에도 투자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기념식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상 처음으로 현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건우 기자, 코로나 와중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전야제가 열렸군요. 네, 조금 전 밤 9시부터 전야제 3부 행사가 시작됐고 합창 등 무대 공연이 한창입니다. 올해 전야제는 참석 시민을 99명으로 제한하는 등 행사를 대폭 축소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억, 분노를 담은 노래 공연과 마당극, 공존과 평화, 희망을 담은 합창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오늘 전야제는 저녁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고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에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5.18 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참여한 공로로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5.18 유족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행사는 내일 오전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서대문 형무소 등 5곳에서 기념 전시회와 학술 대회가 열리고 대구와 경북에선 5.18 정신계승 문화제와 강연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이번 5.18은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호남 민심 잡기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는 호남의 선택을 받는 후보가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경쟁이 유난히 뜨겁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도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유족들은 기념식에 참석한 두 국민의힘 의원을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역사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악수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은 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로 시작된 호남 공들이기의 효과란 분석입니다. 지지율을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책임,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관심이. 반면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일주일 새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호남 지지율도 23.6%로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지난주부터 잇따라 호남을 찾아 텃밭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에선 야당의 과거 행위를 거론하며 견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등을 조작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열어 이를 확산시켰습니다.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공식 행사에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합니다. 아직은 안개 속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 대선 경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판세를 흔들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41년 전 오늘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된 날이기도 한데 이후 미국으로 강제 출국돼 망명 생활을 하던 김 전 대통령이 현지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힌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직후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983년 3월 망명 생활 중 필라델피아 교민을 상대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토로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항,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독재에 대한 항, 군인들의 정치 개입에 대한 항, 이 항을 표합니다. 신군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 배후로 지목해 고초를 겪었지만 보복이 아닌 화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광주의 한은 푸는 것은 광주의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한은 민주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인간이 인간 대우를 받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죽어간 그 광주 한을 민주협약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만이 관용과 화해, 용서의 정치를 강조한 김 전 대통령. 진영 논리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던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도 곱씹어볼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2030 세대들은 하소연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것 역시 곳곳이 함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대출이 안 되는 청년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는데 뉴스9 기획보도 2030 세대 눈물 그 첫 순서는 작업대출의 덫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SNS에서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수수료로 30%를 뗀다는 말이 돌아왔지만 절박한 마음에 5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점점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대출업자는 문제가 생겼다며 돈을 모두 가져가더니 그것도 모자라 불법 대출을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추가 대출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뜯긴 돈만 모두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면은 나도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당신도 법적으로 큰 피해가 있다. 작업 대출을 받았다가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제 계좌를 도용당했어요. 제 민증 사진을 갖고 페이스북에다 뿌리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발 고용 충격으로 작업 대출의 수렁에 빠진 20, 30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많아요. 그게 수시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수사를 하고 있죠.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고 정상적으로 벌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좌절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협박까지 당해 돈을 빼앗기고 사기범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청년들은 처벌이 두려워 소가리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렇게 작업 대출이 활기를 치는 건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늘어난 탓에 눈속임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들도 금융당국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작업 대출이 얼마나 쉽게 이뤄지는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지 취재진이 직접 대출을 시도해봤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작업 대출을 검색하자 무직자와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쏟아집니다. 이 가운데 한 곳에 문자 메시지를 남겨봤습니다. 절차는 알아서 해줄 테니 대출을 받으라며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고객님이 이제 학생이면 대학생이면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이제 알바하는 것처럼 하신 다음에 제가 재직 전화까지 다 받아드려요. 접수부터 대출까지 반나절도 안 걸린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바로 접수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4시까지는 자금이 나오실 거예요. 사정이 이렇지만 은행권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데다 비대면 대출이 늘면서 적발이 더 어려워졌다고만 푸념합니다. 사기 대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축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은행의 서류 심사 강화를 권고했을 뿐 본격적인 사전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니터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 건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금감원은 2013년 인터넷 대출 광고를 조사해 작업 대출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작업 대출의 검은 손이 취업난과 생활고에 지친 20, 30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지난달 평택항 공사 현장에서 23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를 건절하기 위한 여러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오늘은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고 이선호 씨 사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1차적으로 공사를 한 회사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란 걸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예. 평택항 부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 이선호 씨 위로 300kg짜리 컨테이너가 떨어진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이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었지만 당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회사 측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걸로 이번 사고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회사에만 물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씨의 한 친구는 청와대 게시판에 평택항은 국가시설이라 안전관리 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지만 정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이 씨의 빈소를 찾은 건 사고 발생 23일째인 지난 14일이었죠. 항만관리당국으로서 국가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늦게 찾아뵈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안타까운 게 최근 들어서 20대 이런 산재 사고가 자꾸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산재 사망자는 해마다 2,000명 안팎인데요. 특히 가장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이 사고를 당하는 20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8세에서 24세 산재 피해자는 2013년 99명에서 2018년 184명까지 기록을 한 상태고 25세에서 29세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3년간 200명대를 유지하다 2016년 352명, 2017년 437명, 그러더니 2019년엔 51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간 사업장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은 원청 업체가 하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책임자, 즉 처벌 대상자가 누군지부터가 논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배, 운영, 관리의 주체가 각각 다를 경우입니다. 이번 평택항 사고에서도 이 책임자가 정부냐, 항만공사냐, 원청업체냐, 하청업체냐가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저 조항대로 법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같은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처벌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처벌에만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산재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처벌만 강화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 오히려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즉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말이 지나고 나면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데 오늘은 월요일인데도 600명을 넘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4일 이후 133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14일 방문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다른 방문자와 가족, 지인 등 모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밀집도가 높고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시간 체류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군부대와 기도원, 직장, 모임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월요일 신규 환자가 600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봄철 이동량이 늘면서 사람들 간 접촉이 늘어난 걸 확진자 증가의 1차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우려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줄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양성률이 높고 5월 초, 4월 말에 어떤 가족 모임에 의해서 확산세가 증가가 된 게 지금 나타나는. 실제로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요 변이 양성률은 2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그 전주에 비해 4.5% 증가했고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과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방역 지표도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오늘 안동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회분이 생산 출하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나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덕분에 접종 숫자를 늘릴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령 괌의 경우는 관광객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지 아니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았는지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백신 맞고도 외국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방역 당국의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여행사의 홈페이지. 여름 휴가를 겨냥해 괌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괌은 지난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열흘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 백신은 미국에서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으로 국내에서 264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제외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다른 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백신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백신 차별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간의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제가 말씀드린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에 대한 거를 고려하고 있고요. WHO 승인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 시노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간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지 방법과 절차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국가별로 백신 접종과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달라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또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어놨습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자 가치가 폭락한 건데 12시간 뒤 머스크가 안 팔았다고 하자 폭등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조 원을 넘나드는 액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시장 개입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8분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하면 투자자들이 자책할 것이라는 글에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진짜라는 의미인데 이게 처분을 한 걸로 받아들여지면서 비트코인은 날개없이 추락했습니다. 48,000달러를 오가던 비트코인은 10시간 동안 12%가량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1,000조 원 규모를 감안하면 12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머스크가 댓글을 단 사람에겐 수천 개의 살해 협박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 56분쯤 머스크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비트코인은 6% 이상 깜짝 반등해 45,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5,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행동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그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시장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고점에서 팔아치웠고 최근엔 도지코인을 띄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가상화폐 현 주소는 이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 코로나 장기화에 수익이 준 PC방 업주들이 고사양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무작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학가 PC방 절반이 생계 유지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PC방. 손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픽카드 LED 불빛만 현란하게 움직입니다. 작업 중인 PC라며 손님 출입을 막은 채 그래픽카드를 이어붙인 가상화폐 채굴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 위치한 PC방도 비슷합니다. 손님 없이 비워진 자리지만 이렇게 컴퓨터 본체는 켜져 있습니다. 매출 감소도 한몫을 했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전기세 감면이 포함이 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수익이 줄자 PC방 업주들이 너나 없이 가상화폐 채굴에 나선 겁니다. 에어컨도 좀 틀면서는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남을 거예요. 한 대학가 주변 PC방을 둘러보니 8곳 가운데 4곳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업주들 사이에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늘어나자 채굴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전화를 해서 채굴하고 싶다. 도와달라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줘요. PC방 업주들은 영업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사실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한 3-4개 정도 고장이 나고 있고 코로나 불황에 PC 부품값까지 상승하면서 PC방 업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측이 억측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망 대학생 측은 친구 측의 입장 표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대학생 A씨가 실종된 직후부터 A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B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끊이질 않았지만 B씨 측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B씨 가족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고인의 유족보다 힘들 수는 없지 않겠냐며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건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숨겼다는 의혹엔 만취에 따른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는 게 별로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최대한 확보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도 신발이 낡았고 토사물까지 묻어있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B씨가 홀로 귀가했는데 곧바로 A씨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한 것도 새벽에 부모에게 연락하기 송구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으로 가 확인해보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 유족 측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핵심적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왜 이 시점에서 내용도 없는 그걸 했을까? 경찰은 오늘도 B씨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한강변을 수색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아버지 학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2살 난 입양아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에 대한 양부 폭행이 추가로 더 확인됐는데요. 친자녀에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입양한 2살 딸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아버지 A씨입니다. 경찰은 오늘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거 모르셨어요? 안방에서 때린 이유가 뭐예요? 경찰 조사에서는 A씨의 추가 학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3차례 폭행을 포함해 지난달 중순부터 입양한 딸을 모두 6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울면서 칭얼거려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중순쯤 입양기관의 전화조사에서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뇌출혈 판정을 받은 아이는 열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양한 딸 외에 친자녀 3명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도구를 이용해 발바닥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은 또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머니에게는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이 서울 강남 연결은 무산된 채 김포와 부천을 잇는 일명 김부선으로 결정되면서 김포 시민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발 시에 이어서 그동안 서울까지 나가는 길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직접 영상을 찍어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른바 김부선 논란에 뿔난 김포 시민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열차 안에 다닥다닥 붙어선 사람들. 승강장과 에스컬레이터도 이동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역철로 불리는 김포 경전철 내부를 시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노선, 김포 골드라인으로 2냥짜리 경전철입니다. 열차에 탄 사람은 적정 승차 인원수의 3배. 이미 타기 직전부터 지옥이죠. 여기 타기 직전부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좀 매일 전쟁이죠, 그 시간이. 그런데 지난달 당초 강남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정부가 김포 부천을 오가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발표하자 시민 수천 명이 참석한 규탄 집회와 차량 200여 대를 동원한 행렬 시위가 이어졌고 김포시청 정문에는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이 놓였죠. 범시민 서명운동에도 1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인구의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노선이 한 6개 정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100만 인구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이 7개가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국토교통부는 GTX-D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하는 절충안을 내놨죠. 하지만 김포 검단 주민들은 당초 경기도의 요구안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에 맞게끔 그게 과연 합당한 그 정책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이 정책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장 김포 검단 신도시의 인구가
1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3년 뒤에는 불만이 더 터져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행복청이 있습니다. 이 행복청은 세종시의 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데요. 전임 행복청장에 이어서 간부 2명의 땅 투기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 간부들의 부인은 전임 청장이 매입한 인근 땅을 사들였고 매입 시기도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세종시 영기면의 한 옥수수 밭입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가 스마트 산업단지 부지 근처인데 땅 주인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릅니다. 지금 농사 짓는 몇년 됐는데 이분은 우리 집안이 지라고 해서 진짜예요. 실제 땅 주인 2명은 2017년 9월 4억 8,700만 원을 주고 공동 명의로 1,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곳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추진하는 간성급행버스 체계 노선이 지나는 구간이라 세종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개발 호재가 높은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단 들어오고 조치원하고 세종하고 이렇게 일반 국도가 1호선 국도가 확장되고 BRT 노선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땅 주인 2명은 모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소속 과장급 간부들의 아내였습니다. 전직 행복청장도 이 근처에 부동산을 사 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모든 직원과 가족의 세종 지역 토지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 전체를 저희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에 의심가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수사대까지 할. 경찰은 행복청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위생장갑 낀 종업원 쉽게 볼 수 있죠.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생적이겠다 싶은데 저희 소비자탐사대팀이 이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위생장갑 착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위생장갑의 세균 오염도 역시 기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송지우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업소 종업원들 손에 모두 위생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손님도 종업원도 위생적이란 생각에 안심하는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죠. 요즘에 더 위생에 민감하니까. 과연 그럴까? 감자튀김을 조리하던 패스트푸드점 직원은 장갑을 낀 채 돈을 받고 결제기도 만진 뒤 다시 조리대로 돌아갑니다. 초밥집 종업원은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만진 손으로 밥을 더듬고 요리합니다. 일회용인데도 재사용이 다반사. 김밥집 요리사는 끼고 벗고를 반복하더니 아예 맨손 조리하고 마트 식품 코너 직원은 사용한 장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꺼냈습니다. 걸레를 만지고 돈을 세고 휴대전화 사진을 찍고 안경 닦기까지 위생장갑을 꼈다지만 위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거는 몇 번에 한 번씩 갈아 끼우세요? 장갑을 꼈더라도 물건이나 신체를 만진 뒤 음식과 식재료를 만지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닦고 장갑을 꼈을 때 24RLU였던 세균 오염도는 행주와 휴대전화를 만진 뒤 1분여 만에 496RLU로 24배 급증해 주방도구 위생 부적합 기준치 400RLU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오염될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만졌을 경우에는 바로 장갑을 교체해서 착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군대에서 위생점검 같은 게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적을 하지는 않거든요. 식품위생법에도 식품 취급 현장 내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 등 관련 규정은 있지만 위생장갑은 빠져 있습니다. 장갑은 별도로 의무 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위생장갑을 잘못 사용하면 오염물 접촉에 둔감해져 오히려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데 다른 것들을 터치하는데 더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염이 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보여주기식 위생장갑 착용에 그치는 건 아닌지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성난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판의 수위가 간단치 않습니다. 불공정, 내로남불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금 복지에까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하냐는 말이 비하의 표현이라는 쓴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지지자들까지 포함된 2030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적나라한 비판과 마주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 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가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 여권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선 주자들이 현금 지원을 공약한다고 해서 표를 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코로나 백신 대처와 일자리 문제를 비판했고 이른바 꼰대처럼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전 세대 중 20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요구한 참석자들에게 송 대표는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화답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닷새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젊은 후보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초선들이 단일화를 하면 해볼만 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은혜 의원이 단일화는 낡은 정치 문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전체적인 판세가 어느 정도 정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앞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은 세대 교체를 위한 초선 단일 후보론에 대해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기술의 부분인데 선의의 경쟁이 펼칠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단일화에 신중한 편입니다. 무슨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런 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정치 모델이겠습니까?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중진들의 대항에 단일화를 할지 여부가 변수로 부상했지만 예비 경선 단계에선 각자 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70%에 달하는 당원 투표가 초선들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당내에선 당대표를 뽑는 경선인 만큼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은 큽니다. 아니 시합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자 하는 것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후보 등록 마감 직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8명이 도전했는데 일부 당권 주자가 막판에 최고위원 출마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일까요? 이 카페 대신에 집에서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출시되는 커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류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캡슐 커피 기계가 2대나 있습니다. 갓 나온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시럽을 넣으니 전문점에서 파는 헤이즐넛 라떼가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카페가 완성된 겁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거랑 맛도 크게 다를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마시고 싶을 때 원할 때 만들어서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절약도 할 수 있어가지고. 실제 국내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 6위권으로 시장 규모만 연간 7조 원이 넘습니다. 관련 산업도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커피 머신 수입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했고 캡슐 커피 등 볶은 커피 수입액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카페 방문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먹는 홈카페족도 늘고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홈카페족 잡기 경쟁도 치열합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피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영업 비밀로 여겨지던 레시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집안 내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한 커피 머신이라든지 원두 같은 그런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코로나가 카페 중심의 커피 문화를 집안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이 5년여 전에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렸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기억하실 겁니다. 이 700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이야기가 전시로 탄생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는 7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직립보행 고인류 화석 차덴시스, 루시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등 20여 종을 거쳐 20-30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며 문명을 일궈온 호모사피엔스. 피카소가 알타미라 이후 모든 것이 퇴보했다고 평했을 정도로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는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고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대 조각인 사자인간과 빌렌도르프 비너스를 비롯한 작은 조각들에서도 호모사피엔스의 힘, 상상력이 엿보입니다. 기술을 축적하며 이제는 우주로 뻗어가고 유전자 가위 등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영역까지 발을 들였지만 매머드 등 여러 생물종을 멸종시킨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는 호모사피엔스의 한계를 실감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우월하고 잘났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 앞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구나.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고민을 할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갈 것인가.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라는 전환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이 무대에 오르고 남자아이가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꿈이다.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는 아주 행복한 꿈이었다. 그 꿈은 아이가 받은 축복, 입양을 가리키고 합창단은 모두 입양 어린이들입니다. 양 부모와 함께 내게는 꿈이 있어요를 부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판사 시절 입양가족 행사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에게 딱 붙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가 둘째 아들 진호입니다. 부인 이소연 씨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봉사를 하다가 그만 정이 들어 생후 9달 때 입양했다고 합니다. 두 딸을 뒀던 부부는 뒤이어 큰아들 영진이를 11살 때 입양했습니다.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희로애락을 8년에 걸쳐 입양단체에 일기로 올렸습니다. 영진이가 망태자루에 든 고양이처럼 속을 썩인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이해하고 인내하며 4년이 지나자 아이는 마음을 열고 부부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요즘처럼 입양에 관심이 쏠린 적도 드물 겁니다. 모두를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던 정인이 사건 때문이죠. 1심 재판에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한 매듭을 지었지만 입양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입양된 아이가 해외 포함해 492명으로 통계 작성 63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 탓이 컸다지만 정인이 사건같이 끔찍한 일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문제입니다.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최 감사원장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입양은 진열대에서 물건 고르듯 아이들을 고르는 게 아니다.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했죠.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만든 해외 입양인 연대가 이런 성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환불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며 입양은 전 생애에 걸친 약속입니다. 5월이 되면 누구나 여러 차례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아들, 딸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부모인가? 한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 부모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부모의 아들, 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하나됨에 어찌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5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 곁에 천사가 있다면 이었습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이제는 비가 그치고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를 보이겠고요. 이후에는 2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더위뿐만 아니라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좀 내려갈 텐데요. 이처럼 요즘 날씨가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평소보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가 25도, 대구 22도, 전주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